지부장 참석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영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정영지 씨 반갑습니다. 한국경제리더연합의 배은성 회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계시는 박형진 학생.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학생연대 사무국장이신 백동현 사무국장님. 이렇게 5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약간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제 발제는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라는 것을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 4강으로 진행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아카데미였는데 제가 따로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 관심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면 창업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데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느라고 부득불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라고 하는 이런 성공 기업인들을 모셔서 이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공한 기업가 그분이 와서 딱 하는 말씀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가져야 할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네. 자선단체나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하듯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절대로 창출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을 절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기업을 좀 규모 있게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이라는 이 앞에 타이틀을 떼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에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 기업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에 기업가 정신, 기업가 마인드, 운영자로서 그 마인드를 가져야만 운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좀 깊은 어떤 감명을 받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창업을 또 준비를 하면서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어떤 이 청년들 또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그 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제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보이는 규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들도 신경 써주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는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먼저 앞서서 맨 마지막에 일부 때 발제해주신 그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찌됐든 이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어쨌든 한국 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냥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닌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세대 공정성으로 바라보는 청년 실업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바로 청년 실업의 주범이라는 이런 부제 타이틀을 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문제에 집중을 했냐면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버틸만한 상황이었지만 언제고 임계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대 간 어떤 그 공정성 문제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왜 우리의 윗세대, 청년의 윗세대는 자기 것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이 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런 문제가 결국에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안정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현상은 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결국에 청년에게 세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에 연공서열이나 이렇게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틀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능력주의로 이제 점점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 문제가 뭐 나중에 내가 이렇게 딱 할 수 있지 이렇게 비춰지기보다는 결국에 지금 내가 쟁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야. 이건 정말 아니면 이 좋은 일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주지 못하는 그 사람 탓이야. 이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그런 행태들이 자꾸자꾸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규제, 착한 규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는 이런 좋은 규제, 착한 규제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진입장벽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자리에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정책 방향인 것 같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에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라는 일자리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이고, 두 번째가 공기업, 세 번째가 이제 공무원 이런 거일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자리가 이제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취업 기회를 미루거나 아니면 뭐 더 낮은 자리를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뭐 공무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자리들을 바라보면 앞에서도 좀 많이 지적을 했겠지만 결국에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따라서 규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임금 수준이나 뭐 복리후생 수준 또는 뭐 근로조건 수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이 상태 때문에 그런 상태 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지는 않는가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일자리에 대한 기회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시장, 이걸 1차 시장이라고 보고 2차 시장이 어떤 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 뭐 임시근로부 이런 공간에서는 점점 노동 유연성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경직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청년들이 뭐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점점 유연성이 강화가 있는 이런 현실이란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개혁이 지금 굉장히 거꾸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방향을 바꿔낼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근데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정작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 굉장히 뭐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제 이런 노동 3대 현황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 1차 노동시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자리는 점점 경직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노동시장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우선 당면 과제가 결국에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1차 노동시장의 노동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대기업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파이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어떤 글로벌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현실 속에서 무작정 일자리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 고용을 대기업이 좀 원활하게 작동을 시킬 수 있냐, 청년에게 고용의 기회를 줄 수 있냐, 그 기회 자체를 주는 것, 그 방향은 역시 아무래도 결국에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각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분야의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 채용 자체를 늘리는 것이 과연 지금 충분히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업 부분의 어떤 방만한 경영 때문에 뭐 빚에 허덕이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무조건 뭐 비를 늘리면서 뭐 채용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에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바라본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패러다임 자체가 좀 한국 사회에서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젠 변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패러다임이 제가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봤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미 그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에 적용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노동시장 자체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딱 나눠서 구분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정규직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 조건이나 근로 조건이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있고요. 또 어떤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세 그 자영업자 안에 밑에 있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비정규직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지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세 자영업자 그 사업자 뭐 독하게 말하면 청년들이 지금 30대 딱 처음 출발할 때 자기가 창업을 한다 싶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은 뭐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건 뭐 자기가 투여할 수 있는 어떤 이 근로 시간밖에 없고 성실성밖에 없는데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정규직 비정규직 패러다임으로 딱 나눠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당장 거칠게 구분을 거칠게 없애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실업자 보호와 노동 교육에 대한 지원 또는 뭐 고용보험을 강화를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쌓는 것이 좀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업의 고용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고용 리스크를 사회와 가계 그리고 기업 이렇게 이 세 어떤 이 주체가 적절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이 고용시장을 좀 더 부담을 좀 적절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임금이 어떻게 좀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봤을 때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창의성, 열정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그 회사 안에 있는 노조의 어떤 교섭력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지급 능력 이런 걸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열정과 창의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노동시장이 개혁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에 노동정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고용률 70%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연설하실 때마다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고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출범 100일에는 고용률 70%와 고용률 70% 정책과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물론 한국은 그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도 고용률 70% 정책이라는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자면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웃도는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69%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고용률은 10년째 지금 63%에서 6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률 70% 이런 정책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용률 70% 다시 말해서 정부의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과연 옳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표면적인
고용률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청년 실업을 직접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한 대학생으로서 청년 실업과 노동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률 70%의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할당을 통한 고용률 70% 창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정부는 기존 고용 창출 시스템, 예를 들면은 남성 중심의 일자리, 그리고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여성, 그리고 창조경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그 양만 많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고용 정책은 현재 청년 실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고용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말들 주변에서 특히 3학년이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물론 취업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들어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 요즘 청년들은 비정규직 그리고 정리해고로 대변되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상시적인 고용 조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더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그리고 큰 기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은 한번 낙오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효율과 비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깨뚫지 못한 채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고용률 70%를 만약에 달성한다고 한들 청년 실업 문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청년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제가 바라는 노동 정책은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수치적인 고용률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우리의 산업 구조를 먼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률 70%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말하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그리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먼저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시간제 일자리만을 높여서 고용 수치만 증가하도록 만드는 궁여지책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취업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귀족노조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기업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돈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가 기업의 필수적인 시스템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를 위해서 노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업의 횡포를 가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옳은 방향으로 지금 노조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모델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이 네덜란드의 세나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노사와 기업이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던 사례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는커녕 노사가 서로의 대화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당장 우리 사회가 위 사례의 세나르 협약처럼 대타협을 일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도 고용률 70%라는 정책보다는 대타협을 위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먼저 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기득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귀족노조, 다시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청년 실업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조금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를 가장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의 복지와 급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신문의 한 페이지를 봤었는데 중소기업의 한 CEO가 기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느라 찾느라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3D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보면은 분명히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급여가 높고 복지가 높은 대기업만을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중견기업만을 자신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괜찮은 일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과 도움을 좀 더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이런 것을 좀 더 대기업보다 조금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거나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이 아니라 중견기업끼리 여러 기업들이 합쳐져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정부에서 조금 부여해 준다면은 당연히 중소기업의 뭐 취업률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더욱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두서없이 막 쭉 나열을 해봤는데 제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냥 일자리 숫자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사에 입사해서 자기가 어디 들어갔다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을 증가시키는 고용률이 아닌 정말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앞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이 중에 다시 10%는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좋아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수준 자체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슬퍼해야 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통계청이 발표했던 3월의 통계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역시 사상 최고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된대 라고 하던 그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시절이 되어버렸겠죠. 이 때문에 도리어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은 청년들 스스로가 되어버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른바 3D 산업이라고 말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직업은 기피한다. 그래서 스스로 실업을 택한 것이지 이 사회가 너희를 실업자로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되려 청년들이 몰아세워지고 있죠.
따라서 청년 실업의 해법도 매우 간단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3D 산업으로 간다면 청년 실업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의 한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의 주요 원리라고 하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D 산업에서 일자리는 넘쳐나고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없는 상황은 초과 수요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당 가격이 올라서 부족한 공급을 메우게 되고 다시 균형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3D 산업의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D 산업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줄어들어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3D 산업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내뱉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호주 지역 지하강산에서 일하는 제임스 다니슨이라는 광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바로 광부 일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한 해 무려 20만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호주의 광부들은 평균 연봉이 근로자 평균 연봉의 2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준다는 의미이고, 또 전문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 역시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피하게 되면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제임스 디니슨처럼 호주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용접공이나 배관공 같이 힘든 직업이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의 안정성과 연봉만 받쳐준다면 광부나 용접공 같은 그런 직업 역시도 청년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그렇게도 기피한다는 3D 업종의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 해 수십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이유에 꼽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3D 산업의 업종들, 기업들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적절한 균형점까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비싼 청년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도 몇 년만 일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외국인 근로자 수준의 저임금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처럼 무언가를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도외시한 채 외국인 근로자들은 3D 업종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드는데 정작 같은 일을 하려는 한국 청년들은 찾을 수 없다는 우리 청년들은 매우 나약하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직업을 고른다며 모진 말을 해가며 이 사회에서 지켜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위 기득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거의 동결시켜온 탓에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금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30년을 일하려니 차라리 대기업에 가서 12년 일하는 편이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더구나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미생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정규직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졸업 후 취직이 안 된다고 곧바로 뒤정규직을 택하는 것보다 대기업 정규직에 계속 도전하는 편이 청년들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3D 직종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일하고 봐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젊었을 때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버리고 너의 발전 가능성 역시도 희박하게 만들면서 비루한 선택이라도 빨리 하라며 등을 내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꿈 많고 열정 많고 생산성이 높은 청년들을 낭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만드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같이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고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라고만 강요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향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주면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주장은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도록만 만들었습니다. 당장의 기업들이 환율이 낮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환율을 높여주고 세금이 높아 장사하기 어려우면 세금을 낮춰주고 또 고학력 청년들을 고용하게 돼서 임금이 너무 높아져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고환율에 계속 익숙해진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들의 순이익을 높이는 원동력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될 수 있지만 결국 세수가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세수를 위해 다른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정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실질 소득의 상승 없이 증세를 계속하게 된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내수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이는 기업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높은 생산성을 당장에는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싼 가격에 짧은 기간 동안만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은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윤 창출의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순이익의 증가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한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높은 기술력 역시도 더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단기적인 이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 역시 단순히 청년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약 20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왔던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당시 청년들의 역할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수출 대국으로 성장을 시켰고 대학을 갓 졸업한 엘리트 청년들은 사회 곳곳에서 놀라운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 사회를 잘 몰라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청년들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 청년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 실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 참여 정부 때부터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많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통합팽창, 정부 재정 확대 등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직자와 노동 수요자의 미스매치 문제. 그리고 둘째로 기득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정부의 정책. 셋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넷째로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교육을 폐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교육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현재 제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과 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적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갈까를 고민하는 반면에 문과 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취업이 매우 힘들고 어떤 기업이든지 자신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기업들이 문과 학생보다 이과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들은 이과생, 특히 공대생을 선호하는 반면 왜 많은 학생들은 문과에 편중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교육이 만든 교육의 다양성의 부재 및 일률적인 교육과정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을 칼로 무 자르듯이 학생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그들의 전공의 선택 범위도 절반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 서비스가 아닌 천편일률적인 문과 이과 나누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진로에 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볼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수학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학이 약한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패자부활전과 같은 또 다른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교육과정상 문과는 수1, 그리고 이과는 수1, 수2, 심화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비전과 시장의 선호도를 비교한 학과 선택이 아닌 수학 성적에 의한 학과 선택을 유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시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위한 수학 기초 보충을 강조한 수업이 나오기도 하였을 것이고 인문학적 기반 위에 과학적 상식을 쌓는 수업 등 현재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과 적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준 교육과정 그리고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능 시험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의 요구에 교육 서비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많은 학생들은 수학이라는 장벽 앞에 문과 과잉 현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는 교육은 시장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점이었지만 하지만 진실은 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정부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기득권 보호 정책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득권을 만들어주거나 정부가 기득권을 지켜주는 직업군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를 선망하여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에 의한 대학 서열을 보면 의대가 어떤 대학에 상관없이 가장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사가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바로 정부가 의대 정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의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될 기회를 잃고 있고 이는 시장의 기구에 맡겼으면 늘어났을 의사라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맡겼으면 알아서 적정 임금과 적정 수의 변호사가 존재하였을 터인데 정부가 변호사의 면허수를 제한하여 기득권을 지켜준 결과
법률 시장의 일자리가 시장에 형성되었을 일자리보다 많이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이론상 노동의 적정 임금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수요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정책 탓에 강성 노동조합을 가진 기업에서는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초과 공급 현상을 일으켜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많은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청년 실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보호에 의한 기득권을 폐지하고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싶은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 구조를 보면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로 무능한 사원을 쉽게 해고하기 힘들고 쉽게 일자리도 옮길 수 없는 경직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모험을 거는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첫 직장은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듯이 취업도 재수, 삼수를 해가면서 대기업에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직 시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톡톡 튀는 인재를 뽑기보다는 뽑아서 모험을 걸어서 그런 한번 회사의 발전을 도모해 보기보다는 평균적으로 학벌이 좋거나 대기업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사원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사원을 해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유능한 사원이라고 관습적으로 인정된 학벌이나 아니면 대기업 취업했던 그런 경력들을 인정하지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그 기준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검증된 인재를 뽑는 무난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보다 대기업에서 문제없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그 사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벌 사회도 일견 이 부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첫 직장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절감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이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대기업 취업 희망자 쏠림 현상을 빚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성과 능력 중심의 평가로 패자부활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 지수를 보면 정부 규제 부문은 152개 국가 중 9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들이 차별 없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의료시장은 세계적으로 잠재성이 매우 크고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영리병원 금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청년 실업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정책은 바로 정부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 여기까지 해서 2부까지의 모두 10분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들으시는 우리 또 이 청년들 중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들으니 이러이러한 점이 있더라. 오늘 또 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10분의 의견이 정말 뭐 총망라된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면은 아주 연례 행사처럼 파업이다, 또 그 노동절 행사다, 그래서 또 지금 도심에서도 또 이제 뭐 집회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뭐 임금을 위한 뭐 이런 집회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장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고, 또 노조의 역할이 정말 그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 보호의 그런 어떤 철벽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경제 그 자체가 성장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규제로 묶어서 결국에 투자할 유인을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그 반대로는 뭐 고용을 촉진한다, 뭐 투자를 고용을 촉진한다, 의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얼마만큼 고용해라, 이런 식의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 청년들의 그 앞길을 오히려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사실 도전할 기회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어야 자기가 그 길을 제대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정말 뼈를 묻는 이런 시대는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직업이 자기 평생의 어떤 근로할 수 있는 그 나이 동안에 몇 번을 바뀌어야 될지 모르고, 또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로 가야 되고, 자기가 어떤 직역에 있으면서도 다른 직장, 다른 어떤 이 단계를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는 어느 한 관문 하나를 뚫으면 그 다음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세상을 아직까지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우리의 의식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 이 모든 내용을 청년들 스스로의 그런 그 생각과 또 이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매우 뜻깊은 5월의 첫날을 매우 뜻깊게 열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청년단체 대표님들, 또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청년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